야, 너 그거 알아? 우리 선거 완전 조작됐대. 응? 무슨 일 있었어? 그거 아직도 몰랐어? 가짜 투표용지 들어가고 서버 해킹됐잖아. 그래? 근데 그거 사실이라는 증거 있어?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막 사진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막 중국이랑 북한이 해킹해가지고 선관위에 해커들 가고 막 그랬어. 그거 진짜 믿을 만한 출처에서 나온 거 맞아? 맞아. 막 국정원이 해킹할 수 있다고 막 그러던데?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 나온 말 어떻게 다 믿어? 야, 언론사를 다 못 믿어. 그거 다 이제 정부에서 다 덮으려고 하고, 그래서 대통령도 공영방송 보지 말고 유튜브 보라고 한 거잖아. 야 그러면 지금 대통령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임? 안녕하세요. 정치 스타트업 뉴에이즈가 만드는 정치 방송 정치 이건 아니지. 저는 진행자 박혜민입니다. 저는 또 다른 진행자 광민혜입니다. 네, 정치 이건 아니지 오늘 첫 화인데요. 정치 이건 아니지는 우리 모두 좀 정치 덕후가 되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 사무실이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게 됐죠?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러실 텐데 저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정치 얘기를 활발하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계엄 이후로 막 맞아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평소에는 정치 얘기 좀 쉬쉬하고 맞아. 사람들 많이 있을 때 하지 말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외면해왔거나 뭐 모른 척 했던 것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들을 좀 해보면서 나부터 정치 덕후가 되어봐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슬로건 걸고 저희도 정치 공부방송 한번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정치 공부해보려고 정치 컨텐츠도 좀 보려고 막 서로 추천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뭔가 딱히 딱 보고 싶은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지를 생각하고 저희도 좀 규칙을 몇 가지 정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틀린 건 틀린 거고 다른 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좀 아닌 건 아니게끔 가짜 뉴스에 좀 휘둘리지 말고 우린 좀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보자라는 게 있고 둘째는 특정 입장만 대변하거나 특정 진영에 유리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맥락을 잘 전달해보자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으로 해보자. 그래서 궁금한 게 있다, 혹은 배우고 싶은 게 있다, 누구를 불러서 같이 배우자라고 하시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움직여보는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혹시 윤석열 대통령도 불러올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구금 상태여가지고 어렵지 않나 했는데 다른 분들은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하니까 어떤 주제를 좀 다루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정치 빌런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정치의 빌런을 찾아서라는 좀 시리즈 제목 붙여봤는데 어쩌다가 우리 한국 정치가 비상경까지 오게 됐나, 미디어에서는 한국 정치가 망했다,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사실 다음 대안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한국의 지금의 한국 정치를 만든 원인이 뭐였는지를 좀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정치 빌런 찾아보기로 각을 잡아봤습니다. 네, 앞으로 나아가려면 아닌 건 좀 털고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럼 오늘 주제는 좀 뭔가요? 이 주제가 너무 핵심이라서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내 친구가 부정선거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21일 오늘도 헌재 출석해서 내가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를 찾아간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사실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세대와 무관하게 요즘은 부정선거가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만 봐도 10대, 20대 청소년들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 부정선거 이야기하니까 사실 모르고 보면 이게 어디까지 사실이지? 실제로 어떤 면에선 진실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냥 카톡으로 영상이 돌고 엄청 그러니까 음모론이야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뉴스 보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뭐 피드 댓글만 보더라도 너무 우리 또래가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친구가 진짜 믿는다면 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좀 친구랑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절규를 해야 되나요? 이게 뭐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뭔가 손절을 해야 될지 말지도 사실은 나도 좀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도 부정선거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 논리라는 게 정말 있을까? 근거가 뭘까를 제가 열심히 공부를 좀 하루 이틀 동안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네님이 저한테 일단 부정선거론을 믿는 친구 역할을 좀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댓글로 되게 파편적으로 읽어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논리에 약간 그 설명은 모르지만 접근은 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어쨌든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인데 또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다고 해서 손절하는 것보단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제가 들거든요. 최대한 설득을 해보는 걸로 네. 상황극을 좀 해보죠. 네. 아니 나는 요즘 진짜 이 세상에 좀 거짓말 같은 게 있어. 왜? 비상계엄 때문에? 진짜 비상계엄 나는 우리 대통령이 할 만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아가지? 이건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해. 근데 비상계엄 왜 했대? 너 모르는구나. 부정선거 때문에 그 진실 밝히려고 하신 거잖아. 아 진짜? 그날 당일에 선관위 갔었잖아. 맞아, 그게 맞아. 사실 선관위의 서버 해킹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간 거거든. 선관위를 해킹해서 뭐가 어쨌다는 거야? 그 투표 결과를 조작해서 선거 결과를 바꿨다는 거지. 진짜? 근데 조작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그 선거 결과는 이렇게 선거 시스템으로 집계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종이 투표용지 있잖아. 그거 몇 장 나왔는지 다 세가지고 검사해서 발표하는 거라던데. 전자개표기 쓰거든. 그 전자개표기 쓸 때 그거 결과를 조작하게 되는 거야. 기계를 해킹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있는 이미지랑 실물이랑 대조해서 보여달라는 거지. 못 보여주잖아. 근데 말문이 막히지? 맞잖아. 아니 근데 설득됐지. 제가 지금 상황극을 하기 전 설명할 게 너무 많아. 그 어느 정보부터 설명할지 말렸어. 이렇게 하면 설득됐잖아. 설득은 안 됐어. 그렇구나. 그럼 얘기해줘봐. 뭔데? 그러니까 지금 주요하게 얘기한 걸 정리해보면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해킹해서 투표 결과를 전산 조작해서 사실 우리 실제 국민들이 투표한 거랑 선거 결과가 달랐다. 맞아요. 이게 주장인 거고 그랬을 때 선관위 서버를 해킹하는 법도 있고 투표 현장에서 투표지를 분류하는 그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게 해킹된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그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투표지 분류기예요. 투표지 분류기. 네. 손으로 투표용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나하나 분류하기 전에 1차 분류를 해주는 건데 이미지를 인식해서 투표 도장이 어디에 찍혔는지 인식해서 A 후보한테 찍힌 표는 A 후보고 B 후보한테 찍힌 표는 B 후보 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리까리해. 이건 너네가 한번 다시 봐라 라고 하는 표들은 또 분류해줘요. 그러면은 그냥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마타주는 것이네요. 그래서 너무 빨라서 막 순식간에 막 섞여 들어가면 어떡해요? 근데 만약에 이 투표 분류를 기계에만 맡기면 말한 것처럼 이 기계 해킹하면은 투표 결과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텐데 이 기계가 분류한 표를 그 개표 참관인들, 선거 사무원들이 보고 다시 하나하나 손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수개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선관위는 사실 우리나라는 실물 투표제다. 실물 투표제. 네, 그러니까 기계는 분류를 도와주는 장치에 불과하지 실제 개표 결과는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표하는 사람을 매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개표하는 사람을 매수하는 게 어려운 게 이 개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도 있고 선관위 공무원들도 있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그리고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들이 같이 봐요. 참관인들이 저 사람 좀 지금 투표용지 이상하게 세는데? 조는데? 이러면 중요한 결과니까 바로 가서 항의하고 이의 신청도 하고 막 카메라도 들이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맞아요. 분류기이고, 그 다음에 애초에 수개표, 그러니까 실물 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람들을 매수하고 CCTV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 그 결과, 그래, 그거 알겠는데, 어쨌든, 결과 발표 나기 전에 조작하면, 중앙 서버에 올라가기 전에 그 결과를 조작하면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뉴스에 선거 결과 나오기 직전에, 그치. 동네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는데. 상관없이 마지막에 숫자 갈아 끼면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조작하는 거지. 근데 그거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 중앙선관위에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네. 이미 각 지역의 개표소에서 우리 동네 후보들 득표율, 투표수 이렇습니다. 공개를 미리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1차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결과를. 그럼 내가 만약에 서대문구 사는 사람인데 그 개표 현장에서 이렇게 결과 나왔구나. 누가 후보가 이겼는지 다 봤어요. 네. 근데 뉴스에서 갑자기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의 제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미 당선인 신분인 사람의 이제 캠프 사람들도 거기 다 있었을 테니까 결과가 바뀌면 맞아요. 이거는 바로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선관위에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숫자로 치환하는 작업들을 하죠.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것도 예를 들면은 이 시스템에 그러면 5,000표로 집계가 됐어. 네. 그럼 현장에서 수개표로 집계한 데이터가 5,000표라고 올라왔는지 대조해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IT 강국이라도 이 어떤 중앙선거 시스템 같은 걸 해킹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개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했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댓글이 되게 많이 있었던 전자개표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연결되는 거 아니고 그냥 사실상 은행에서 돈 셀 때 쓰는 것 같은 그런 기계장치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알겠어. 내가 알았는데 근데 나는 너한테 그 얘기를 좀 얘기해주고 싶어. 그날 12월 3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딱 그날일 수밖에 없는지 얘기해주고 싶은데 사실 가천선관위에 중국 해커 99명이 있었어. 아 진짜? 그래서 그거 때문에 갔었던 거고 그 사람들 이미 미군들한테 다 잡혀가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인정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쨌든 중국 해커가 선관위 서버를 털려고 간 거야. 중국인들이 가 있어서 그거 잡으려고 보낸 거야? 맞아. 아 진짜? 근데 미국이 그거 사실 무근이라던데? 어디서 봤어? 누가 그래? 주한 미군 사령부가 사실은 완전히 허위이고 우리는 한미 동맹을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사실 정보 잘 취재해달라고 경고했던데? 나도 뉴스에서 본 거야. 그 뉴스 어디서 봤어?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근데 미국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떡해?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돼?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댓글에 진짜 이 중국인 얘기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해킹을 중국이나 이제 북한이 하게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도는데 아까 얘기했던 비상계엄 당일날 가천 선관위 청사에 있었던 중국인 90명.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인 해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연수 받으러 5급 승진 6급 이제 보직 교육을 진행하고 있던 선관위 직원들이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연수를 받으러 갔을 뿐인데 갑자기 비상계엄이 터져서 오히려 군인들이 몰려오는 상황을 겪은 거죠. 그래서 중국인 해커가 있었다는 정보도 한 언론사에서 시작이 되어서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유튜브로 퍼져나가면서 마치 정론이 되었던 일인 거고요. 막 포트번호 이런 것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포트번호 찍어가면 그러니까 사진 촬영하는 거 군인들이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거 기사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쨌든 선관위가 포트번호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트번호를 알면 선관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가 가능하다는 거를 증명하려고 그날 서버에서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보안 전문가 교수님이 선관위 영상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포트 번호가 뭐든 간에 이제 서버를 원격으로 접속을 하려면은 이 서버가 인터넷으로 외부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선관위 서버는 외부랑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아니 선관위 말을 어떻게 믿어? 선관위가 그때 점검할 때 걔네 노트북 5%밖에 점검 안 했어. 근데 직접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선거정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장비가 5% 317대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국정원에서 그 기기만 대상으로 검사를 한 거고 선관위가 나머지는 숨겼다 이런 거는 사실 허위 정보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95%는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게 네, 아니기 장비가 때문에 아니고, 점검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이를테면 선관위 직원들도 일해야죠. 선관위 직원들이 행정 업무 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게 대통령 당한마문에도 포함이 됐었던 건데 국정원이 해킹이 가능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다뤘잖아요. 이 정보가 왜 나왔는지를 또 제가 좀 보니까 2023년 10월에 국정원과 선관위 그리고 인터넷진흥원이 이제 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이 뭔가 점검을 하려고 시스템상의 해킹 툴을 설치를 하면 선관위의 방화벽 같은 게 작동해서 자동이 차단되니까 이게 보안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점검해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소스 코드도 열어주고 방화벽 장치 같은 것들을 이제 꺼둔 거죠. 그러니까 차단을 잠깐 보류해뒀던 건데 사실 그 얘기는 나오지 않고 국정원이 해킹이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정보들만 되게 많이 퍼졌어요. 약간 국정원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약간 미스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국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해명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3개 기관들이 같이 조사를 했는데 보고서를 다 개별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선관위가 얘기했던 점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해둔 것 이런 논리들은 많이 퍼지지 않았고 네. 사실 국정원에서도 그때 당시에 국정원 3차장이 선관위의 보안 점검 결과를 과거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랑 연결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안 점검에서도 부정선거랑 관련된 그거는 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선관위를 기계적으로 해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물 투표제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좀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가 되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기도 하지만 어쨌든 해킹을 한더라도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방식이 아니다. 근데 그것도 얘기하잖아요. 비밀번호가 너무 허술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냥 쳐들어오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라고 하는 약간 신뢰 이슈.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에서 국정원 점검했더니 유튜브만 아니라 대통령 이야기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1, 2, 3, 4, 5여서 해킹하기 너무 쉽더라. 근데 한 개 프로그램이 실제 검사에서 비밀번호가 1, 2, 3, 4, 5 아니면 되게 쉽게 ABCD 이런 식으로 설정된 게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 세팅값을 바꾸지 않고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미비점을 인지를 했고 바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에 이런 논의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작년 4월 총선이었잖아요. 총선 전에 교섭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관해서 1차, 2차 선거정보 시스템을 재점검을 했고요. 문제가 없다라고 한 상태로 총선을 치렀습니다. 알겠어. 어쨌든 수개표 안 된다는 거 이해했고 서버 조작 안 된다는 거 이해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투표용지 바꿔치기 하면 수개표나 서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투표용지 내가 사진 봤는데 되게 빳빳한 새 거 같은 게 교체돼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빳빳한 게 나올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면 휴게표 해도 안 걸릴 거니까. 그치. 아, 그러면은 방금 좀 설득됐지? 아, 이제 네가 한 얘기가 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너가 말한 논리는 수개표가 있으니까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건데, 그럼 그 사전에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왜 새 거 같이 빳빳한 종이가 있냐라고 했더니 성관이가 형성 기억 종이?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성관이는 항상 기억 종이를 얘기한 적이 없고, 투표용지는 접어도 나중에 잘 펼쳐지는 복원력이 좋은 종이라고 한 건데 마치 그 유튜브에서 성관이가 형상기억 종이 같은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가져올 정도로 지금 뭔가 숨기고 있다. 세상에 없는 기술을 얘기하면서. 그럼 그 종이가 왜 안 접혀 있어? 우리는 투표용지 다 적어서 놨는데. 너 대법원에서 그거 갖고 조사한 거 알아? 실제로 그거 조작된 투표용지였는지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투표용지를 까보니까 사실 다 접혀 있었대. 사진에 안 접힌 것처럼 보인 것 뿐이었고, 그리고 그 동네에 출마한 후보자가 너무 적어서 사실 접지 않고도 투표함에 종이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대. 그렇구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아니, 성관이 못 믿겠고 대법원도 잘 못 믿겠어. 그래서 그거를 성관이가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해. 부정선거가 아니면은 이런 모든 논리에 대해서 책임있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 그럼 성관이가 뭐 공개방송 같은 거 해가지고 다 시연하고 서버 다 까고 데이터 다 까면 믿는 거야? 그치, 아무래도. 근데 약간 사실 제가 이렇게 뭔가 부정선거론자의 빙의해서 쭉 이렇게 해보긴 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런 경우가 어쨌든 한 20%? 꽤 큰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20%의 국민과 손절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친구 하나 손절한다고 지금은 내가 부정선거가 마치 세상에 부정선거론이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기는 해요. 예전에는 사실 이게 음모론이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요. 또 정론처럼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 거고, 부정선거론 믿지 않는 분들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쨌든 이걸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 논리가 만들어지고 마치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던 것처럼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가지고 사실 논쟁이 치열해질수록 이게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면 비상계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 얘기면 완전히 축소시켜서 공론장에서 빼내야 된다고 생각이 그쵸. 드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공영방송 보지 말고 유튜브 보고 중심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되게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막 설득이 되듯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거를 더 축소시키고 공론장에서 안 빼낼까 하면서 막 답답해서 막 부정선거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가, 이전에 최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었던 김두관 전 의원도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 보고 제가 약간 살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찾아보다가 지금 보수 유튜버들의 논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소위 진보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예를 들면 김어준 씨가 이제 더 플랜이란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당시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이거는 3.15 이후에 가장 큰 부정선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사과하지도 않았고 발언은 정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마치 뿌리 뽑혀야 될,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뿌리가 뽑혀야 될 문제인데 뭔가 우리 쪽이 불리해지면 들고 나오는 카드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돌아가려면 선거에서 졌을 때 패배를 인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선거라는 시스템을 존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보수 진영에서만 이야기한 논리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것이 아니라 김어준 씨, 이재명 씨, 이렇게 이전에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도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그쵸. 메시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사과하는 순간 또 어떤 공격이 있을 거라는 전제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성관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수도 문제라고 하고 진보도 문제라고 하면 성관이가 문제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관위에서도 사실 뭐 이렇게 부정선거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것이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이 최근에 국회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려다 보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데 좀 소홀했고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관위의 신뢰도 문제가 좀 있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 채용 비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사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물론 선관위 어떤 인선이랑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지만 선관위 어떻게 믿어? 라고 했을 때 거기 뭐 채용 비리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선관위에서 좀 신뢰도를 기관의 신뢰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뭔가 선관위원장이 어떤 정부에서 인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진영론으로 계속 보는 언론이나 맞아요. 정치인의 시선도 계속해서 선관위의 신뢰도를 낮춘 것이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쨌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존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선관위도 적극적으로 털긴 해야겠지만 사실 이 신뢰를 잘 지켜주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정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책임을 지고 아닌 이야기를 견제하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부정선거는 극우 보수 진영에서 확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정치가 확실히 선을 긋지 못해서 계속 등장하고 커지는 문제다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빌런은 확실히 손절을 할 필요가 있긴 하다. 부정선거와 손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믿는 친구랑은 손절하기보다는 설득해야 되고 그렇지만 부정선거 자체는 이렇게 좀 손절해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 오늘의 약간 배운 거를 좀 포인트를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제 생각에 부정선거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선거가 비상계엄을 실시한 어떤 이유로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 이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부정선거가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 그리고 또 정치인들도 책임있게 부정선거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오늘 다루지 않은 되게 또 많은 부정선거의 의혹들이 또 있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핵심적인 것들만 간추려 온 거고 그러니까요. 뭐 반박 논리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뭐 이런 사진 봐, 저런 사진 봐. 예를 들면 뭐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 뭐 인쇄상의 어떤 오류일 수 있는 부분인데 부정선거의 증거처럼 오인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특정한 지역에서만 벌어진 뭐 어떤 득표율 차이 같은 것들이 마치 전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뭐 얘기한 것들 복잡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주요 포인트 다시 정리하면 미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부정선거는 성립할 수도 없고 당연히 계엄의 정당화 이유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있고 저는 좀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자체를 확산시키거나 마치 정당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은 좀 공적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 신뢰 자산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전에 이 부정선거를 그때그때 상황에서 유리하게 쓴 정치인들도 너무 반성을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너 잘못이야 하는 순간 너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기에게 다시 그 손가락이 돌아오는 일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정치 빌런을 찾아봤고 다음 정치 빌런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빌런을 좀 찾아보면 좋을까 싶네요. 오늘 얘기가 계속 나오기도 했고 제가 부정선거를 좀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유튜브와 미디어 생태계를 좀 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충분히 필터링이 되었을 논의들이 왜 이렇게 커질까? 네. 그리고 정치인들은 왜 유튜브 여론을 외면하지 못할까? 그쵸. 네, 이 문제가 너무 크다고 보여졌어요. 오히려 좀 약간 어떤 부분에서 쩔쩔매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에서 갈수록 진실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유튜브 생태계가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네. 또 언론 환경을 지금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뭐 이런 걸 좀 들여다보고 싶어가지고 다음에는 유튜브를 좀 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빌런을 찾다 보니까 마음이 좀 비관적으로 된다고 하죠. 약간 비상계엄 이후에도 계속 그렇기도 한데 이게 뭔가 정치를 알아가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다 보면 약간 제가 또 너무 속이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상계엄 이후 우리 사회가 회복되어 왔는지를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첫 번째로 경험한 거고 또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비상계엄 당일날 비상계엄 해제하고 이렇게 의자에 누워서 눈 감고 조셨던 분이 있었잖아요. 박지원 네, 의원. 맞아. 막 그런 정치인분을 그분 6회차 뭐 계엄이었다. 82세여가지고 맞아. 계엄을 6번인가? 7번.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러면 5번째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사회 어떻게 회복해왔는지 그때 시민들은 이 비상계엄을 전환하기 위해서 혹은 그때 깎인 그때의 어떤 신뢰나 사회적 자원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섭외를 해볼까? 네. 오시면 되게 좋고 어쨌든 약간 그런 거죠. 뉴에이즈가 우리의 정치 덕후로 만들기 위해서 스타트업으로서 모르는 게 제가 아니다 하면은 좀 잘 아시는 분들이 가끔 약간 일일 사원 뭐 이런 느낌. 아무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미느님이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빌런을 좀 알아보고 싶으시다거나 저희랑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는 정치인이나 사람이나 주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네. 어쨌든 이렇게 1화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정치 빌런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치이건 아니지는 유튜브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원한다면 다른 채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